마이크 들어왔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항상 마이크를 앞으로 하라고 그래요? 마이크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하고도 다 하는데 왜 여기 오늘 슈퍼챗을 좀 많이 쏴주십시오. 저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목 좀 푸시라고. 네. 으뜸농부의 유기농 도라지 배청 다 유기농이에요. 네. 전달이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조금만 왼쪽에 네. 왼쪽 위에 조금만 터시면 되겠네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마스크 네. 잠깐만 벗고. 네. 그건 거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마스크 쓰니까 힘들어 죽겠네, 진짜. 자. 근데 그것도 조금 있으니까 저기 되더라고. 아유 좋다. 처음에는 너무 싫더니 네. 이제는 이거 조금만 추워지니까 이걸 안 쓰니까 네, 그래. 뭔가가 아쉬워. 예, 맞습니다. 자, 우리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 우성호 의원님 나온 거 보니까 되게 재미없더라. 예, 이게 원래 예능 방송인데 막 재밌게 빵빵 터뜨려주고 가셔야 글쎄 되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 얼마 올려드릴까? 슈퍼챗. 먹고갈 떠나가지고 그냥 예. 멘붕이 돼가지고. 예. 왜요? 아니 분위기가 그날 저거 한 날이었잖아. 뭐 한 날이야? 윤석열. 그날 24일이었어요? 네, 그날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시작합니다. 숨쉬는 것도 정치다. 시즌2 더더더 프로젝트 14회 방송입니다. 더 많이 만나보고 더 많이 다퉈보고 더 많이 솔직해보는 시간. 정치는 재밌다. 정치 예능 지향 방송 더더더 프로젝트. 오늘도 고민 해결사로 김인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다 마감했죠, 사실은. 네. 예. 마이크 좀 이렇게 아니 좀 뭐 가깝게 완전히 대시고요. 마감은 아닌데 네. 국회가 아직 남기는 했는데 뭐 저희는 인사청문회까지 다 하고 일단 이번 국회는 더 모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하는 그 유능함 어디서 나옵니까? 네, 제일 먼저 채택했습니다. 뭔가 두루두루 뭔가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뭐 또 왜 이러세요? 이슈의 한가운데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야, 시작부터 재밌다 이거. 알겠습니다. 여기 정치 예능이라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 대박. 자, 김진애 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애입니다. 정치 예능이라는 거 처음 알았으니까 저의 그 예능기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김진애 의원 소개를 좀 길게 해드릴 텐데요. 이분은 소개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이화 여중고 졸업, 서울대 공대 건축학과 졸업. 이 당시에 아마 유일한 여성이었을 거예요. 미국 MIT대 건축학 석사, MIT대 도시계획 박사. 그러니까 새날에 나오는 우리 마차님이 닮고 싶어하는 이런 여성상이시고요. 다음에 경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타임지 선정 21세기 세계 리더 100인 중 유일한 한국인 1994년 제8회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 2010년 훈장도 받으셨어요. 국민훈장 동백장. 다음에 2003년에 대한민국 여성 리더 100인의 경향신문 선정되신 분이고요. 다음에 경기도 군포시 시민상. 이거는 소개를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소개할 게 많아가지고 행정신수도 기본계획 하신 분이고요. 3번 신도시 도시설계 하신 분이고요. 지하도시 개발 구상하신 분이고요. 부산 수영정보단지 마스터플랜 하신 분이고요. 인사동길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신 자랑거리는 20대에는 서울대 공대 건축학과 동기 중 유일한 여학생으로 졸업했다. 30대에는 미국 MIT대 유학에서 도시계획 박사를 취득했다. 40대에는 미 타임지가 꼽은 1994년 21세기 리더 100인 중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50대에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최전선에서 파헤친 국회의원이었다. 이제 60대가 돼서 경험과 연륜은 쌓였고 제 별명처럼 김진 에너지는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게 자기가 써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저기 이거 본인이 써주면서 이렇게 써주시기 참 쉽지 않은데. 이거 보도자료고 제가 이제 책을 많이 냈잖아요. 근데 책 앞에도 잘 써야 이게 팔리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옛날부터 카피를 만들어뒀던 거를
요번에 이제 잘 썼죠. 그렇죠. 18대 21대 국회의원. 그러니까 18대 하시고 19대 20대 패싱하시고 21대 들어오셨는데 우리 김민석 의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 반값입니다. 반값. 현재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시고요.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우리 김진애 의원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죠. 재밌죠. 네. 시원시원하고. 저렇게만 끝나면은요 별게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는데요. 아니 정말 저는 뭐 계속 좋은 기억만 있어요. 제가 국회에서 언니라고 부르는 분이 둘이 언니요? 있어요. 언니라고. 근데 원래 언니라는 호칭이 남녀를 떠나서 손 위에 아주 가까운 사이를 부르는 일반 호칭이에요. 근데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 분이 둘이 있는데 한 분이 진애 언니고 또 한 분이 상희 언니고. 국회 부의장. 부의장. 그렇게 셋이 언제였어요? 2010년 그때가 잠깐 당에 있을 때. 아니 그게 언제였냐면은 친했어요. 2008년인데 2008년 이제 8년부터 10년까지. 18대 총선할 때 제가 그때 이제 비례대표 후보 17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뭐 항상 기획단장 아닙니까? 여기도 또 총선 선거 기획단장, 지금도 이제 서울시 보궐선거 기획단장 하시는데 그 단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거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모르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만났는데 우리가 뭐 특별한 저기가 아니라 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왜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하여튼 간에 서로 이제 뭐를 알아봤고 그다음부터 제가 18대 그 이제 하면서 이럴 때 물어봤습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가령 제가 처음에 나가서 이제 이 선서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승계를 했기 때문에 선서를 하면서 나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왜냐하면 그때가 만약 국회의원으로 처음으로 등단하고 대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제 그 코치를 받아들여서 이분하고 당시에 다음 TV에서 한 50만 비율을 만들었던 그거였습니다. 또 세게 깠죠. 뭐 4대 강사하고 까고 뉴타운 까고 이명박 문제 MB 까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연류 올라가 보면요. 김민석 의원이 이명박한테 서울시장 질 때부터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저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니 제일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증거에 뭘 잘못한 줄 아세요? 제가 솔직히 서울시장 선거에는 거의 개입을 했거든. 근데 그때 개입을 근데 김민석 캠프에서 나한테 안 왔어. 잘못했습니다. 그랬었구나. 정말 잘못했네. 난 그래서 웃긴다 이 사람들.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왜냐하면 저는 고건시장하고 굉장히 각별하게 여러 일들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고건시장이 제일 잘못한 게 재선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그때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고건시장은 대통령 그때 되고 우리가 싶어가지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본인이 안 하신 거예요. 그 대통령 근데 그게 안 나온 이유도 뭔지 알아요. 경선하자고 그러는데 경선에서 김민석이한테 떨어질까 봐 안 나오신 거예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아니 그럴 것 같다고. 전혀 아니고 제가 그때 고건시장 다시 나오시라고 굉장히 여러 번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고건시장이 나오면 되는데 뭐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이유로 왠지 그분이 하여간 출마를 안 하셨어요. 그때 출마를 했으면 비교적 쉽게 재선되셨을 거예요. 본인도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지는 제가 않았겠지. 2002년 저는 사실은 2002년에는 고건시장 재출마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고건시장이 출마를 안 하면서 당에 다른 대안이 없으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김진애 의원님 그때 못 모신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후보라서 정신이 없었고. 아니 물론 이제 그거는 선거 기획단장을 잘못 두셔서 그랬습니다. 당시 선대위원장인 이해찬 전 대표한테 한번 따져야 되겠네.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때 제가 이거 너무 빨리 이런 데 들어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고건시장이 있을 때 고건시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잘하셨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때가 IMF 저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발을 잘 안 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뭔가를 대안을 만들어 놓지를 못하면은 이상한 사람 들어온다. 내가 이거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다가 결국은 MB가 들어왔잖아. 근데 그때
워낙 서울 시민들이 원하던 게 말하자면 그렇게 뉴타운이나 이런 거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그때 그렇죠. 접근을 하셔서 그게 문제였습니다. 38살에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 김민석하고 서울시장 김민석을 분리해서 봤던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나이도 있고. 아니 그리고 MB는 하여튼간에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감옥에 계시는 놈이죠, 지금. 나의 욕망은 채워줄 수 있을 것 그때 같다. 이제 지금 말씀처럼 그때 시민들의 바람이 일종의 욕망의 정치 쪽으로 한참 가던 가던 때문이요. 저는 그때 너무 빨리 생활 정치, 뭐 삶의 가치 이런 걸 들고 나왔어요. 지금 나가시면 어때요? 아니 요새 김진애 후보가 없다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어쨌건 지금 그렇게 저렇게 다 그런 사이들이시구나. 그러니까 지금 김진애 의원이 그 당시에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명박이 감옥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꼭 그러시면 그때 가가지고 하면은 싸우다가 내가 쫓겨났겠지. 자, 알겠습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과 함께 오늘 방송 재미있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뭐 현안 중에 하나가 사실 언론상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엄청나게 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 예전에 했던 그 막말 비슷한 것들 끌어와서 낭만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문 대통령이 변창흠 장관이 예전에 했던 것은 잘못한 거 맞아 하면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본인이 가치관이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건 게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 그러니까 실용주의 노선을 갖거나 개발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다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창흠 교수하고 저하고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된 인연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진짜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생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 그다음에 도시계획하는 거는 이런 거를 하자고 저희들은 그리고 솔직히는 뭐 또 얘기합니다만은 박원순 시장한테 그걸 쫄랐죠. 박원순 시장이 제가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이게 이제 제약이라고 보는데 이제 한계인데요.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시고 생활 정치에 강하시고 그다음에 복지와 문화와 환경과 역사 이런 거에 강하시지만 이른바 빅 플랜이나 빅 액션에 대한 거는 항상 좀 주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그러니까 변창흠 뭐 그때 SH 사장이었고 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됐던 게 지금 그런 게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침 국토부 장관도 됐으니까 제가 국토의 위원으로 있든 아니면 서울시장이 되든 좀 합을 맞춰서 이걸 제대로 하는 걸 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는 한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한 같은 거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말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막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뉴타운 같은 광풍 불다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제대로 된 걸 해야 되겠다. 근데 제대로 된 거 하려고는 김진애가 제일 낫지 않아요, 김민석 단장님? 이게 심지어 이제 다른 당 기획단장까지 끌어들이려고. 아니요, 서울시장 지금 기획단장인데. 아니 그런 거 다 버리시고 한번 근데 우리 답해보세요. 김진애 의원님이 출마하시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 전체에 있어서 상당한 역동성을 맞아요. 가져올 거예요. 일단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열린민주당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새날에.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라고 있어요. 거기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했던 얘기인데 김진애 의원님은 그때 서울시장 출마하신다는 전이에요. 전. 네. 국토부 장관 하면 갔으면 좋겠다 진짜. 저는 지명직은 안 합니다. 선출직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 이게 뭐 다음 정권에서라도 한 번쯤 국토부 장관. 저는 지명직 안 해요. 네.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많지만 실제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금융정책, 조세정책, 그다음에 개발정책, 주택정책 이게 세 개가 맞물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많은 조세나 금융 이런 거는 기재부 쪽에서 갖고 있으면서 맨 앞에다가 희생양으로 국토부를 앞에다 놔둬. 그래서 국토부를 뭐가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만 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그 기재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나와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니네 기재부 장관, 너 공급 대책 같은 거 갖고 네 말로 하지 말고 국토부에 맡겨놔라. 앞서 너 왜 문제만 생기면 국토부 장관 자르고 책임을 하나도 안 지면서 이러냐 이랬더니 그때 김현미 장관이 저를 보시더니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시라고. 왜냐 국토부 장관이 굉장히 뭐가 힘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자르는 건 문제고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부동산은 종합정책입니다. 예. 국토부 혼자서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출마라고 하는 건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왜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도시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다. 여태까지 정치인 출신 아니면 건설업자 출신 아니면 시민운동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마침 이제 박원순 시장이 하고 싶어 했으나 잘 못하던 개발들 이런 것들을 좀 문재인 정부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다. 그리고 이거를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박원순 시장은 또 계획은 꽤 여러 가지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걸 추진을 못했는데 이걸 추진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예. 청와대도 설득해야 되고 국민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민간과 공공을 넘나들면서 도시계획권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파트너십 만들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서울 메트로폴리탄 광역권이 지금 굉장히 이제 떠오르는 때예요. 지금 광역 교통체계도 달라지고 지금 공간 이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때인데 이럴 때 메트로폴리탄 서울을 다룰 수 있는 역량 그리고 한 발자국 앞에서 이거를 세계의 경쟁력과 더불어서 서울을 볼 수 있는 이 능력이 있고 안목에 있는 사람은 김진애밖에 없다. 저 오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더 하세요. 더. 아니 그냥 뭐 아시잖아요. 저 그냥 왜냐하면은 제가 별로 이렇게 뭐 이런 거 가지고 잘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그냥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섰으니까 세리즈 하겠습니다. 네, 저도 거기다 질문 하나 보태볼게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정치인 출신이나 일반적인 그런 정치인 출신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시 전문가 출신인데 진짜로 내가 시장이 되면 이거는 정말 하고 싶다. 그런 게 하나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 하나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후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너무너무 잘못된 시장들이 내가 나와요. 왜 그걸 여쭤보냐면 왜냐하면 그래서 바보같이 오세훈도 한강 르네상스 같은 거 나왔기 때문에 쓸데없이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다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오늘도 제가 한번 기자들한테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알고 싶죠? 김진애 시그니처가 뭐가 될지. 제가 이번 6개, 큰 약속 3개에다가 작은 약속 6개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귀에 꽂히는 거는 미드타운 프로젝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구체화를 하는 거, 저의 시그니처가 되는 거는 아직은 알려줄 때가 아닙니다. 영업 비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것처럼 아직은 알려줄 때가 아닙니다. 김진애 의원께서 서울시장 이렇게 3가지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최초의 도시 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이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도시 전문가가 시장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시장을 주로 해왔고요. 근데 1번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 살리는 진짜 개발 필요. 이것 좀 일단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하면 다 같이 뭐 집값을 잡아달라. 아니면 내가 살 집을 내 집 마련을 하게 해달라. 전셋값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부동산 생태계라고 얘기하면 정말 비싼 주택부터 집이 없어가지고 공공임대 들어가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연쇄고리를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 또 여러 가지 소셜 믹스 정책, 도시개발 정책을 펴야 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필요해서 제가 그걸 진짜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진짜 개발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몇 가지 제가 가짜 개발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광풍 때처럼 원주민을 쫓아내는 거는 가짜 개발. 그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개발 이익을 건설업자나 분양받은 사람이 다 같이 그냥 자기네들 독식하는 거는 이런 건 가짜 개발. 예, 이명박식 개발이죠. 네네. 그리고 단지 안에 싹쓸이 해놓고 단지 안에 아파트만 때려 넣는 거는 이런 건 가짜 개발. 예. 그 안에서 복합적인 도시다운 도시가 되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는 거가 진짜 개발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네. 혁신 경제도시 서울을 위한 미래 먹거리를 키워야 된다. 이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도 제가 이제
서울시장 때 그때가 IMF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쫄랐는데 결국 못하고 그 이후에도 했는데 그런 뉴욕 같은 세계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30년 전에 뉴욕 경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혁신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개발을 하되 상당히 싼 값으로 이런 혁신 산업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낙후되는 사업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재생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이런 때 도시가 나서서 경제부처로 나서서 성장하는 가동성장이 필요한데 역할을 하는 게 아주 경제개발공사 같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이 그 고건시장이 만든 고건시장이 만든 상한 BMC하고 최근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추진한 마곡 산업단지 외에는 두드러진 성장 거점이 없어요. 이 성장 거점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박원순 시장이 몇 개를 하려고 그러다가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간과 그다음에 기구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서울은요. 그냥 아파트만 보인다고 도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집값 문제가 하도 크니까 자꾸 아파트 얘기하지만 진짜로 도시가 살아나가려고 그러면은 도시에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서울은 이게 대한민국의 수도나 제일 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도시하고 견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역할을 하는 게 좀 그리고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민간 아까 저를 소개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민간 사이드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는 주로 공공위원회를 통해서 일을 해서 민간과 공공을 넘나들면서 이런 생리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 오아시스 서울 시대로 포스트 코로나 서울 가꿔야 된다. 네.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다 이거. 뭐가 어려워요? 네. 그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가 어때야 되는지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죠. 한쪽에서는 고밀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숨통을 튀어야 되고. 근데 제가 오아시스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자가격리했어요. 자가격리하면서 이제 저희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 올라가서 그 구청에서 나눠준 초코파이 먹으면서 제가 좀 이게 진짜 오아시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아이디어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공간과 그다음에 사람 얘기 두 가지를 하겠는데요. 제가 한명숙 시장 후보 때 제가 공약을 만들어서 드린 게 10분 동네예요. 그러니까 10분 동네에서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한명숙 시장은 이제 못 되셨지만 그 박원순 시장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0분 동네를 했는데 이걸 적절히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특정한 공원이나 산이나 강해를 가지 않고 자기 생활 주변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동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고요. 이건 생활권 계획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돌봄 플랫폼 서비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돌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대도시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만도 아니고 그리고 1인 가구도 많이 생겨지고 가구 규모도 줄어들고 그래서 여기서 공공 돌봄을 그 플랫폼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거를 필요한 돌봄들을 어떻게 해줄까. 이게 다만 이게 돌봐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무한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4차 산업시대나 AI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이걸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옆에 계시는 분이 네. 민주당 서울시장 기획단장이니까 네. 다 가져갔어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기획단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면은 기획단장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제가 또 뭐 밀정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또 거기 밀정까지 파견하셨어요? 그럼요. 모든 건 비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안에 뭐 시의회 조직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조직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조그만 아이디어를 가령 시의원을 통해서 모아서 아니면 각 자치구마다 이걸 모아서 조합한다고 좋은 공약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 그럼요. 이거는 그럼요.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네. 그 민주당에서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전체 그림을 계속 고민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또 거기서만 나오는 네. 일종의 크리에이티브가 있죠. 네.
그 두 개를 같이 가야 되고 결국은 그 큰 그림은 그래도 역시 이제 후보로 직접 돼서 뛸 분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숙성된 것을 종합해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25년 고민한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아, 좋아. 기승전 김진애. 자, 어째 고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예. 자, 이제 일종의 이제 출사표랑은 다르게 진짜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네. 어떤 시장 소리 듣고 싶으세요? 야, 김진애는 땡땡땡 뭐 시장이다. 이거는 뭐 저는 제가 지금 국회의원 요번에 다시 하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그게 좋은데 일단 시원시원하다. 시원시원하다. 시원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참 좀 웃긴다. 이런 표현하면 뭐냐. 되게 이제 같이 웃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거 좀 유쾌한 시장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건 있어요. 네. 시원시원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번에 갓마더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은 그냥 내가 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좀 믿어온 사람 이런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시원시원한 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별로 시원시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님 그러신 분이 있었죠. 네. 좀 좀 답답하다고 씩씩하지 느껴요. 않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시원시원하고 씩씩하고 유쾌한 서울시장이 되겠다. 예. 나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저는 언니 리더십 이런 느낌 있잖아요. 찐 언니. 찐 언니. 막 뭐랄까 느낌적으로 답답하지가 않고 네. 또 인간적으로 따뜻해. 막 보살피는 능력도 있지만 뭔가 아젠다 또 하나 끌고 가는 건 하려면 쎄. 막 쎄.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소수 정당한테는 단일화 이야기 나오면 사실 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작도 안 했는데 단일화 이야기 먼저 할 수는 없고. 아니 뭐 그것도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뒤에 내가 뭐 어떤 상황인지 나중에 가서 판단해도 되는데 최근에 지금 김진애 의원님이 짜증내신 게 그거 있잖아요. 출마 선언 바로 하자마자 비례대표 언제 물러날 할래 이런 소리 하시면 진짜 결례인 거죠. 그거는 기자들이 워낙 수준이 낮았고 그다음에 저 질문할 줄을 모르니까. 근데 그 질문했던 기자가 오늘 저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여러 기자들하고 점심 먹어서 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김진애 의원님 팬인데. 그리고 제가 출사표 던지는 걸 듣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가슴이 설렜는데 그런 질문해서 근데 그 위에 데스크에서 이런 질문 하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질문했다 뭐 그러더라고요. 사실 답이 뻔한 거라서 네. 그 부분은 지금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의미가 없고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김진애 제가 본인의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본인의 강점 또는 약점 한번 차갑게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실래요? 그런 거를 왜 지금 그걸 왜 질문하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약점이 왜 있어요? 의원님 깡패세요? 약점이 어디 질문 있어요? 이렇게 해 드리는 게 맞지? 아니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뭐 오늘 인생 스토리 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좀 필요한 걸 얘기를 해야지. 제가 그래도 이제 이럴 때 자기 세일즈는 해야 되니까. 저는 제가 상당히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따뜻함과 또 센 거를 같이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통 보면은 제가 결혼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꼭 이혼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굉장히 또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결혼하셨어요? 여태까지 아직도 남편이 하나밖에 없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 두 굉장히 딸. 아슬아슬해요 지금. 네네. 안타까워요, 지금. 그리고 우리 두 딸하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또 할마가 됐습니다. 할마 뭔지 아세요? 또 모르지. 안 그랜드마도 돼봐서. 그렇죠. 할마. 그랜드마도. 할마를 요새는 할마 할바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신 키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할마 할바라고 그래서 할마가 돼서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결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유일하게 제가 인정하는 결점이 있어요. 제가 지루한 걸 참 못 참아합니다. 지루한 제가 이제 국회에서도 가끔 제가 이제 세게 얘기할 때가 똑같은 얘기 지루하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은 제가 지루해져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세게 얘기를 하게 되는 지루한 걸 참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그다음에 뭐 장점이 엄청나게 많지. 집요하지. 끈기 있지. 그다음에 달랠 줄도 알지. 위협할 줄도 알지. 윽박지를 줄도 알지. 설득할 줄도 알지. 목소리도 좋지. 얼굴도 예쁘지. 키도 크지. 키는 안 커요. 근데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어느 때나 해야 된다. 그거는 특히 리더가 되면 이렇게 나서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뭐 솔직히 여태까지 가진 거 없이 민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거지. 그런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저 자신을 칭찬하는 거, 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재미나게는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주고 싶고 사람들을 기운내게 해주고 싶고 이런 게 기본적인 동기가 있어서 그게 아마 저의 굉장히 긍정 에너지가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요. 이건 우리 남편이 인정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네. 그 굉장히 긍정 에너지잖아요. 유쾌하고 씩씩하고 그 이른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좌절, 시련, 어려웠던 거 뭐 그런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있었죠. 근데 언제요? 이거는요. 제일 힘든 게? 이거는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 사회적인 일로 얘기하기보다도 자기 개인 일로 얘기하는 게 좋은데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이제 그 정확히는 이제 그 미국에서 유학 가고 돌아와서 주택공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 3년쯤 되니까 내가 도저히 이 일을 못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라는 데도가 없어. 여자 뭐 박사라고 생각없어요. 여자도 안 봐주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가고 싶은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몇 개월 동안을 절망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하는데 정말 이럴 수가. 근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아니 오라는 데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서 이게 제가 37살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한 번도 제가 뭔가 나서서 해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되게 어느 조직의 한 부분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창업을 생각을 한 거죠. 지금은 창업이 참 흔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때인데 또 제가 그때 이걸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고 이거를 실현하기도 어려웠고 그때 그러고 나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교수가 된 것도 아니고 어디 조직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야 김진애 똑똑하다. 혼자서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가 굉장히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결정이라고 그러면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태까지 한 번도 내가 걸어오지 않은 길을 가려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제가 우리당에 들어와서 2003년에 들어와서 2004년에 바로 지역구에 나갔거든요. 용산에. 그때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남들은 왜 들어오자마자 비례대표 다 할 수 있는데 지역구에 나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느냐 이랬는데 저는 그때도 별로 그렇게 어렵게 선택 안 했습니다. 근데 창업하는 거는 정말 어렵게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이 새날 초창기 때 많이 나오셨어요. 전 의원일 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왜 좋았냐면은 메시지가 간명해요. 딱딱 박히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한참 이슈가 4대강 막 반대하고 막 이런 이슈가 있었을 텐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 주류의 삶을 살아온 사람만의 자신감? 주저하는 게 없이 막 바로 질러요. 바로 질리는 게 아니라 핵심을 얘기한 거지 왜 질른다고 그래요. 핵심을 잘 짚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시민사회 출신도 아니고 학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주류의 어떤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도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4대강 반대하고 그러면 엄청 지키잖아요. 그 주류 세력으로부터 탄압당하고 막 이러는 그 과정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높게 사들이는. 아니 근데 그게 바보 같은 정말 어리석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그 괜찮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했죠. 어리석은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22조나 들여가지고 하니까 바보 같으니까 그랬죠. 어쨌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까 김민석 단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요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총선 때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지금 있음으로 해서 거대 여당으로서 못하는 얘기들을 저희가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해줍니다. 각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실제로 지난 법사위에서 제가 사보임하고 난 다음에 최강욱 위원으로 최강욱 위원이 그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야당이 돼야 돼요. 야당 몫으로 돼 있는 게 열린민주당이 들어가서 3명 대 3명으로 해서 3분의 2가 됐기 때문에 그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걸 굉장히 귀한 줄 아셔야 되고 거기다가 있었더니 또 이번에 시장 선거에 나왔었죠. 여태까지 솔직히 우상호 위원님 이렇게 나온 거 외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야권에서는 막 별별 얘기 다 나오는데 너무 그 수동적이던 이 판도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가 출마 선언을 함으로 해서 대파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은 게 역동성이 좀 생겼어요. 제가 김진애 의원님 귀하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도 귀하게 여겨달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김진애 본인 이름으로 재밌는 삼행시를 지어오세요. 노트를 꺼내시는데.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는 항상 참여를 해요. 내가 지을 필요가 없이 오늘 아침에 이걸 딱 올렸더니 수백 개가 올라왔어요. 삼행시가. 그래서 제가 그중에 재밌는 것만 이걸로만 1시간 뽑아왔는데. 근데 이것만 제가 쉬운 거는 제일 제가 띄울게요. 제일 저거 하나. 요거는 운 안 띄워도 돼요. 제일 웃기는 건 이거였어요. 이거 여러 번 올라왔던 얘기인데 김진애는 진짜 애국자다. 괜찮다. 이거 너무 괜찮다. 대상이네, 대상. 아니, 대상 아니야. 근데 오늘 막 올라온 트위터에 올라온 게 이거는 좀 운을 띄워주셔야 돼. 김구라도 울고 갈. 찐한 애드립의 청문회 여신. 애국 애족 국민들이 사랑하는 김진애. 약간 뽕냄새가 나는데. 뽕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거는 이겁니다. 다시. 김진애가 나간다. 진짜가 나타났다. 애정하는 서울이 된다. 요거를 SNS 그대로 써도 되겠어요. 이거 선거구호로. SNS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 위에 거는 SNS에 아침에 올렸죠. 내가 새나라 나가는데 삼행시 지오래니까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막 수백 개 올라왔어요. 야, 재밌다. 전 첫 번째가 제일 재밌는데.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김진애는 진짜 애국자다. 저도 이거 처음 이건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이승엽 님이 하신 건데 여러 번 나왔는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괜찮다. 너무 괜찮죠? 진짜 애국자다. 김진애는 진짜 애국자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분께. 예. 자, 다음. 김민석과 푸른나무에게 답을 얻고 싶은 김진애의 고민은 요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어도 되고 개인적 고민이어도 되고요. 다 해결해 드립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는 준비를 안 해왔는데요? 예. 지금은 당장 생각해내세요. 그럼 조금 다른 건 먼저 하시고 저는 그동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다시 국토위로 오셨지만 사실 김진애 의원한테 법사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우리가 방송을 꾸준히 이야기했으니까. 도시 전문가 김진애에게 법사위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제가 일단은 얻은 별명들이 너무 많아요. 법사위 하면서. 일단 김진 에어컨이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너무 시원시원하다고. 김진 에어컨. 그 다음에 김진 에스킹도 얻었습니다. 맨날 손 들고 질문한다고. 그 다음에 김진 M이라는 별명도 얻었어요. M이. 제가 지난번에 수술 사고로 죽은 어머님을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에 질의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애미, 어머니. 그래서 그런 것도 들었고요. 김진 에이스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별명들이 많아진 거. 제가 원래 저 별명은 김진 에너지인데. 김진 에너지. 네. 근데 이제 여러 별명을 얻어서 아마 에어컨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시나리오를 많이 써보는 사람인데 제가 법사위에 갈 거라는 시나리오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국방위에 간다는 것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국방위도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사위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사연 때문에 법사위를 했는데 딱 제가 웃기는 게 법사위의 3번째를 하고서 나오는데 제가 우리 보좌관한테 그랬어요. 야, 나 법사위 체질인 것 같아. 아, 제가 이거 뭐냐면 제가 법사위에 계속 있으면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 드리면 제가 이제 고3 때 제가 건축과 간다고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자가 무슨 공대냐, 건축가 뭐 이러면서 이제 사막에서 난리를 말리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가서 사주를 보고 왔어요. 사주를 보고 왔는데 제 사주에 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칼이. 그래서 칼. 2가지를 옵션을 주는 거야. 의대를 가서 외과 의사가 되든가 법대를 가서 뭐 검사가 되든 하여튼 간에 그 2가지로 옵션을 주는데 2가지는 내가 절대로 싫어하는 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긴다 그래서 그리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제가 요번에 법사위를 계속해서 하면서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요. 칼이 막 쑥쑥 나오는 걸 내가 느껴요. 막.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사위로 가는 것이 오히려 법 전문가들이 가는 것보다 보통의 다른 전문가들이 가는 게 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애초에 최강욱 의원하고 사법임할 계획으로 가신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런 친구 있었죠. 그럼요. 당연히. 근데 법사위 갔더니 또 그들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나는 근데 제 평소 소신이 우리나라를 니네들이 뭔데? 니네들이 생산적인 하나라도 하는 거 있어? 니네들이 법과 이런 거 다 알고 니네들이 세상을 주무르는 게 니네들이 뭔데? 저는 그런 태도거든요. 법관이든 검사든. 검사는 니네들 하는 게 뭐 저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에도 국회에도 법조 출신이 너무 많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비생산성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번에 끝장을 내자.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말 또 나오고 그러진 못하게. 그리고 저는 상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참신하고 또 가끔씩은 엉뚱할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전포고를 했고요. 그거에 맞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가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러고 얘기하자면 제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상식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리하게 질문을 하고 찌를 수가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참석한 관련자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굉장히 신선하다. 오히려 제가 법사위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자가격리를 했을 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됐을 때 타이밍이 왔을 때 딱 사법임을 한 거죠. 그거 안 했으면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 대검찰청이나 이런데 국정감사 나가는데 패션도 기가 막히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그러신 측면도 있죠. 모자 쓴 거? 쓰고. 그런 거 있지 당연히. 거기서 이제 전주희 의원이 막 이렇게 하고 뭐 심각 떨고 있을 때 저는 모자 쓰고 싹 지나가는 거지. 근데 그럼 거기서도 되게 웃긴 게 제가 나중에 거기도 나는 우리나라 나는 검찰이 절대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날 검찰청에서 한 15분 일찍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데 말이죠. 우리가 어딘지 가면 안내를 해주잖아. 거기 수십 명이 서 있는데 아무도 안내를 안 하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래도 검사는 뭐냐 도대체. 나를 엘리베이터 홀로 안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비관기관은 다 하는데 검찰은 어디나 합니다. 어디서나 하고 화장실 가십니까? 그럼 화장실로 안내해주고. 손님이 왔는데. 당연히 더군다나 이거는 저 국감위원이 온 거 아니야. 국민의 대표를 위해서. 그런데 니네들이 뻗쩍하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 제발 좀 기본적인 사회생활 하는 걸 좀 배우십시오. 제가 또 한마디 하고 나왔지. 왜 그 비슷한 건으로 검찰총장만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보고를 안 하는. 내가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뭐 우리 아내도 우리 친정 아내도 검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세계를 아는데 자기네들의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판사는 그래도 대민 업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국회에 나와서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아는데 이 검사들은요 맨날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맨날 자기 피의자로만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네.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 그 다음에 이 국회에 나오면은 사실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다 검사가 모이는 걸 처음 봤는데 다들 너무들 어색해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판사들도 김진애 그렇고. 의원님한테만 어색해요. 아니요. 다 같이 그러니까 뭔가 대답을 할 때 했을 때 굉장히 왜냐하면 사실 보통 검사들은 굉장히 엘리트로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고요. 말도 바르게 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윤석열이 좀 이상한 돌연변이고 보통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수줍어 하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 모습이 바로 뭐냐 하면은 칼을 속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 법사위 일어난 사건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김태흠 의원의 쿠쿡 사건. 그 손가락 사건은 그거는 법사위가 아니고 저기였어요. 운영이요. 국회 운영위원회였어요. 국회 그거 저기 제 손가락으로 제 등을 찌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굉장히 심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과를 받아냈는데 김태흠은 그 다음에 퇴장했어요. 그 김태흠 운영위에서 그 나갔어요. 양반은 저번에 그 다른 분 우리 그 게스트 나오셨을 때도 자기가 더 형인 것처럼 얘기했다. 김태흠이 그 저기였던가요? 김경엽 의원보다 한 살 지금 아래인데 김태흠은 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의 50대 중반 이상의 남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이 초선인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자기보다 어리거나 낫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김진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공부를 안 해요. 그 김태흠이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김태흠을 정확하게 쪼갰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에서는 제가 김도읍 간사가 저를 아주 눈도 안 마주쳤죠. 왜냐하면 제가 김도읍 간사를 법리 논리로 이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때 법제처장이 재산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든 자료를 갖다 자기한테 달래는 거야. 근데 법제처장은 그걸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건 못 참는다. 너 여기가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이렇게 개인적인 자료, 가족의 재산에 관련된 자료를 왜 직접 내냐. 법제처장 너 왜 여기서 낸다 그러냐. 너는 여기서 만약 이걸 내면 앞으로 관행을 만드는 거다. 김도욱 간사님 여기에 법에 어디에 그런 걸 내놓을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서 이겼어요. 그쪽 국회의원들을 보면요. 김진애 의원이 그래서 김도욱 의원이 그만둔다고 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만둔다니까 좋았을 거야. 아니 그래서 국회 그 국토위에서도 그러고 제가 국토위에서는 이제 마피아 운운하니까 또 조금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 나이를 먹으니까 거기다가 재선이 되니까 좋아. 무서운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고. 그런 스타일 아니세요? 그러니까 나 이딴 거 안 해도 상관없다 정도의 어떤 그 배포 이런 것들이 본인을 그렇게 세게 만드는 거 그리고 아니에요? 못 참는 거는 못 참겠는 거야 도대체. 못 참는 걸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네. 도대체 왜 남들은 그런 거 얘기 지적을 안 하냐고. 왜 지적을 해요? 혹시 그런 자부심 있는 거 아닙니까? 나 MIT 나온 여자야 뭐 이런 느낌? 당연하죠. 이게 말하자면요. 제가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국힘당이 저를 무시 못하는 이유는 제가 가방끈이 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가방끈도 길지. 독립적으로 살아왔지. 특별한 비리가 있는 것 같지 않지. 그러니까 기껏해서 다주택자. 제가 다세대 주택에 사는 거 그거 하나 얘기할 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떡할 거야 이 여자를 도대체. 멘트 자판기 같지 않으세요? 이게 꾹 누르면은 내가 500원 넣었는데 10,000원치가 나와 막 이렇게. 저는 워낙 관용이 큽니다. 근데 새날에 정말 섭섭하다. 또요? 왜 또? 아니 제가 법사위에서 그렇게 날리고 있을 때 어쩜 한 번도 안 부르냐고. 아니 방송 우리가 여러 번 풀어드렸는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제가 여기 나왔던 게 지난번에 등원하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그때는 뭐 열린민주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앙금이니 이런 얘기 하느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선거가 되고 등원하고 난 다음에 제가 법사위 운영위에서 그 많은 사건들하고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는데 새날에서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니까 겨우 부른 겁니다. 아니, 여러분 슈퍼챗 쏴주십시오. 감사해요. 말씀 좀 하세요. 새날의 방송 구조를 보면 정치인들을 부르는 시간이 사실 이 시간이 딱 유일해요. 나머지는 출연료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김진애 의원님 그때 활약하실 때 우리 방송을 여러 번 풀어드렸어요. 의제로 풀어드렸다고. 그게 원래 나은 거지. 그리고 본인이 나와서 하는 거고 다르지. 그게 이제 슈퍼챗을 쏘기 위한 작전이신 거죠? 지금 슈퍼챗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늘 아니 여기서 이거 라이브 아니에요?
맞습니다. 라이브인데 왜 슈퍼챗이 안 보여? 들어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슈퍼챗 좀 많이 쏴주세요. 네. 어쨌든 우리 의원님 나오시니까 재밌네요. 방송이 막 살아있어 막. 이게 라이브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라이브처럼 느껴지는. 아니 제가 제 별명이 김진애 에너지가 괜히 김진애 에너지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워낙 하여튼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그게 폼 잡지 않고 이렇게 좀 유쾌하게 해드리려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괜찮아 그러는 거죠. 저는 이제 속으로 저도 이제 중독증이 좀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저 국힘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나 괜찮아 할 걸? 나 그런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있으면은 재미는 있어지거든. 네. 재미는 있잖아. 여하튼간에. 자 그러면 이 고민을 생각하셨어요 지금? 뭐를? 어떤 고민이든 간에 고민 없으세요 살면서? 해결해 드릴게요. 아니, 저는 지금 우리 17살, 16살 임당이가 어떻게 더 오래 살까 이런 거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 세석의 열린민주당이 어떻게 저기를 176석이시든가? 예.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에 어떻게 힘을 얹어드릴까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한테 무슨 그렇게 제가 고민을 뭐가 있겠어요. 무슨 고민을 얘기를 해야 다 같이 셨는데 뭘 고민이 있겠어요. 네. 무슨 고민을. 자, 김진애의 고민은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다. 네. 우리 김 의원님의 특색이 쫙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고 남들 같으면 어렵게 생각해서 고민할 상황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돌파해. 아니 그런데 그렇게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임박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 온 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시면 이런 겁니다. 서울시장 얘기 그만하자고 그러면 저는 오늘 서울시장인 것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2003년에 열린우리당에 창당할 때 들어왔을 때 그때 열린우리당에서 다 같이 그 얘기했어요. 서울시장으로 저 사람 모셔왔다. 그런데 제가 그때 비례대표 마다하고 제가 지역에 용산에 나가서 떨어졌어요. 당에서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 정말. 아무도 돌봐주는 게 없어. 그러고 나서 2008년에 비례대표 그것도 앞번호에 4대 사업 때문에 앞번호 예정이 됐다가 17번으로 밀렸어요. 겨우겨우 1년 10개월 만에 승계해가지고 들어가서 4대 사업 했습니다. 맞아, 그렇죠. 그리고 2012년에 제가 경선에 나갔는데 그 마포구 갑 지역에 나가서 세습을 좀 깨보려고 나와서 경선에서 미끄러졌을 때 경선에서 미끄러지고 난 다음에 저는 정말 제가 인생에서 받을 수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다. 정말 너무나 그땐 주로 트위터였는데 SNS에서 저를 아쉬워하는 이런 걸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 포함. 그러니까 낙선을 했기 때문에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들 많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냥 정치를 쿨하게 떠났습니다. 제가 물론 문재인 후보도 도와드리고 다 그랬지만 그거는 뭐냐면 민주당은 절대로 나를 다시 안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에 특별하게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치를 도와줄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쭉 작가로서 강연자로서 도시건축가로서 잘 활동을 해온 거예요. 저는 제가 컴백을 하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열린민주당이 2013년, 요번에 20년에 창당을 했을 때 저는 이거 자체가 민주당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처음부터 저는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저한테 오프 오기 전입니다. 근데 저를 부를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이 흐름을 제가 좀만 아니 저는 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 저의 정치적인 커리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진애 같은 사람 절대로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은 정치권에 들어오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열린민주당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에서는 열린 공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으니까 그중에서 뽑혀가지고 제가 나오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의 열린 공천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큰 정당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파라든가 정치적인 라인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 제가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계파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지난 8년 동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가 민주 진영을 도와드렸지 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운명처럼 돌아왔습니다. 2020년에. 그리고 운명처럼 어쩌다 법사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정치 고관여층의 이제 눈에 들어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25년 동안 제가 꿈을 꾸었던 서울시장이라는, 그또 박원순 시장이 또 갑자기 가버리셨어.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건 충분히 나서볼 만하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또 다시 나한테 다가온 운명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번에 풀 에너지를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네. 김진애 의원님 18대 때 잘 하시고 마무리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포갑이었죠. 네. 거기에 이제 노웅래 경선을 딱 가셨는데 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서는 김진애 의원이 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대 때는 못 갔더라도 20대 때는 갔으면 좋겠는데 아예 안 나오시대요. 김진애 의원은 이제 정치 안 하실려나 보다 했는데 그때 열린민주당 생기고 비례대표 후보를 딱 발표하는데 1번이 김진애인 거예요. 그때 제가 약간 그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 그때 엄청 칭찬해 드렸던 게 야, 이거 1번으로 최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때 김진애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위터라든지 SNS에서 그 당시에 김진애 어디 갔어? 김진애 왜 경선 안 됐지 하는 그 아쉬움들이 수년 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그 비리로 올라가시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셨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도 다시 정치해라, 나와라, 뭐 이런 얘기 제가 4년 만에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현실 정치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 공천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난리를 치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국회의원 안 해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을 한 거고요. 제가 이렇게 저는 16년 만에, 그래서 제가 와서 저는 8년 만에 돌아갔다가 제가 막 자랑을 했더니 저는 16년 만이에요. 18년. 김민석 18년 만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뜻은요, 이른바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그 안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상당히 독특한 인재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여태까지 굉장히 나쁜 인상을 일부러 뿌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법사위 활동하면서 너무 좋은 건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 안에 내 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시원시원하다. 어쩜 저렇게 씩씩하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못하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해주냐. 그래서 법사위 계실 걸. 그래서 우리 한번 통합 경선 해볼까? 근데 우리 김진애 또 아니 제가 오히려 김민석 단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통합 경선 해보면 어때요? 지금 어저께 우상호 위원님은 아예 당대당 통합을 하자는 얘기를 하자고 그러시는데 통합 경선하면은 저 통합 경선에도 민주당하고 같이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던데 요새 분위기로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근데 그 전에 아까 우리 김진애 님 말씀하신 중에 그래도 이미 정치를 하시고 또 비례를 한번 하셔서 지명도가 있지 않았던 새로운 젊은 신인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에 비례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렇게 양해하세요. 네. 넓은 마음으로 양해가 무슨 양해? 아니 양해. 전혀 저한테 양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요. 김진애 같은 후보는 안 뽑을 거다 이러시니까 그렇진 않으니까. 아니요, 당연하죠. 안 뽑죠. 왜냐하면 그쪽의 원칙 자체가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라인에 서지 않으면 이제 눈을 보질 않으니까. 그게 이제 정치권의 뭐 생리입니다. 진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재를 놓친다고 하는 게 제가 얘기 드리는 뜻이고요. 야, 우리 의원님 그러니까, 메시지가 확실하시죠? 이건 확실합니다. 네. 저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봐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인재는 여기저기에서 동원을 해야 된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자기네들이 아는 사람만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저는 평생 제가 정치권을 도와주고 선거를 도와주면서 맨날 당한 게 이거예요. 너는 전문가니까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만 해라. 그다음엔 사라져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 지금 진짜 필요한 서울시장은 도시 전문가 출신으로 제대로, 저는 더군다나 정치를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사람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치권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여기저기 붙으면서 살아남은 사람보다도 앞으로 여기저기에다가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개파 없고 자기의 목적 뚜렷하고 가치관 있고 자기를 다 바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단련된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왜냐하면 너무 가볼게요. 하도 쓸데없는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알겠어. 릴렉스. 자, 진짜 중요한 질문이고요. 궁서체로 답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제가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 변화에 대한 희망이라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왜 꼭 필요한 건 정치는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정치가 자기하고 관계 없다고 그러지만 정치가 없으면 우리가 변화할 거를 꿈을 꿔볼 수 자체가 없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희망이 정치다 바로.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변화에 대한 희망. 네. 이게 정치다. 네.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완벽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을 향해 가는 과정이죠. 사실 정치는. 완벽은 없어요. 이 세상에. 네. 계속 그 변화해야 향해 가는 되는 과정이죠. 네.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야, 의원님은 진짜 이게 나이가 연세가 드실수록 저 한 7, 8년 전에 만났을 때보다 더 세지셨어요. 느낌이. 비결이 뭐예요? 김진 에너지. 김진애지.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이제 40대 초반에 제가 이제 손점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뭐 손점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손금, 그러더라고요. 손금을 보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힘이 들어서 이제 어떨까 하고 했더니 제가 대개 92에서 95살까지 사는데 죽기 3시간 전까지 신발 신고 있대요. 잠깐만 봐도 돼요. 아니 이거 마음대로 보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진짜네? 해서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그래서 나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왜냐하면 네가 바쁜 거를 너의 그냥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그걸 받아들여라. 그리고 항상 웃어라. 그 얘기를 그때 그 손금 보는 분이 얘기해 주신 게 저희 인생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시다가 네. 굉장히 행복하게 돌아가셨거든요. 난 그게 우리 아버님이 지금 96이신데 네. 지금도 도시에 산책을 다니시거든요. 그러다 길에서 쓰러져서 죽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네네. 그러니까 자기 훌륭하시다. 일상을 하다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민석 의원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아니, 저 김민석 김은혜 의원님한테- 의원님 마지막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 변화에 대한 희망 이런 얘기 하셨는데 변화에 대한 희망을 네. 보통 뭐 말로 풀거나 정책으로 풀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김진애 의원 자신이 변화에 대한 희망을 주는 그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에너지인 것 같아. 이 사람이 그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진애 의원님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정치에도 그렇고 민주당에게도 그렇고 이번 서울 시민들에게도 에너지 역할을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1등급입니다. 에너지 1등급. 에너지. 아니, 결국 정치가 에너지지 뭐. 본인에서 나오는 저런 뿜어 나오는 긍정적 에너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은 아니고 제가 김민석 단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면은요. 그 질문이자 부탁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거대 여당이라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움츠러드시거나 너무 세상에 편안해 보이거나 아니면 좀 비둔하다거나 이런 게 좀 없이 이번 기회 더구나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획단장님이시면은 이게 뭐 이렇게 내가 이 선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당에 대해서 이게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느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 뭐 아까 질문 겸 부탁 당부 겸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거 당부로 받아들이고 아까 통합경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무슨 생각했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푸른나무님이 우리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미 그 과정의 하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난주 3호 들었어요. 박영성 장관 조만간 나오실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우리 지지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이 형성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조금 더 형식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님이 여기 고정이셨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네. 지금도 소통하고 있어요. 네. 언제 나오실지. 네.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이미지하고 많이 다르네. 네. 선배이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요. 네. 자, 어쨌건 간에 오늘 김진애 의원님하고 이런 경우 인터뷰가 힘든 게 뭐냐면요. 압도돼 갖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사회 보시는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이 시장하셔야죠. 아니 근데 그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조금 이제 뭐가 판단하시는 좋게 받아들이세요. 안 받아들이세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저기에나 이렇게
왜냐하면 저기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힘듭니다. 작은 정당이고 저희가 이걸 꾸려가기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결단을 한 게 제가 오늘 유쾌하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어느 국회의원이 남은 3년을 버려가면서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만약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뭐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진애 의원님과 했던 더더더 프로젝트 14번째 방송 그리고 숨쉬는 것도 정치다 209회 방송은 레전드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몇 달 후에 이 방송을 다시 보시면은 이게 왜 내뒀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방송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